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또 주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기사는 애플처럼 수수료를 달라. 삼성페이 유료화 시동. 출처는 전자신문입니다. 오늘은 거기에다가 스페셜 리포트로 엔데믹의 여행 수요 폭발, 유통가 공략 가속해서 오늘은 리오프닝에 관련된 기사가 오늘 특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2차전지, 양극재 수출 탄력 1분기 2배 증가한 5조를 기록했다. 이 부분하고 현대차가 개발한 의료용 착용 로봇 보행 재활 치료 돕는다. 현대차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기사는 ASML이 1분기 순이익 발표를 했는데 2조 9천억 나왔고요. 올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기사까지 총 6개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애플처럼 수수료를 달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유료화에 시동을 걸었다. 주요 카드사에 최근 애플페이와 동일한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요구했다. 카드사들이 일단 거절 의사를 밝혀 실제 수수료 부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주요 카드 업체 대상으로 삼성페이에 결제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고요.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에 애플페이와 동일하게 0.15%의 수수료를 받고 규모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제안했다면서 현재 카드사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제안에 부정적인 인식이고, 해당 조건은 물론 유료화 자체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슬라이딩은 결제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S23 스마트폰에 심어진 A카드사 신용카드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썼다면 기본 요율인 0.15%보다는 낮게 부과하는 것이고요. 카드 업계에서는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하던 삼성페이의 유료화에 반대하겠다는 기류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본업의 경쟁력이 악화한 상황에서 2천여만 명이 가입한, 삼성페이를 쓰는 분들이 2천만 명이나 되네요. 저도 삼성페이를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약간 기계치입니다. 저도. 그래서 뭐 깔아는 놓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2천만 명이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거의 압도적으로 한 60에서 70%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휴대폰이 없는 10살 미만 애들 제외하고 한 해에 30만 명씩 태어났으니까, 최근에 이제 30만 명 안 되지만 그죠? 10년 동안 그러면 300만 명 빼고 총 5,200만 명에서 그 휴대폰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보다 휴대폰 가입자 수는, 통신사 가입자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전화기를 이제 뭐 2대, 3대 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많고요. 그 중에서 2천만 명이 삼성페이를 가입하고 계시고, 저처럼 뭐 이런 기계에 좀 익숙지 못한 분들은 아예 이런 거를 안 쓰시다 보니까 한 2천만 명, 애플 사용자들 한 30% 빼고 355, 1,500만 명 빼고 한 3,500만 명에서 아까 애들 빼고
3천만 명. 그러면 거의 한 3명 중 2명이 삼성페이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삼성전자가 일부 카드사와 맺은 삼성페이 라이센스 계약과 별개다. 현재 신한, KB, 하나 등은 자사 앱카드에서 터치 결제, 현장 결제, 매장 결제 등 마그네틱 보안 전송 결제를 구동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연 15억 원 안팎 규모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삼성전자가 조 단위 많이 벌 때 2017년도에 58조 벌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 51조 벌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거 연 15억 받는 거는 정말 한마디로 껌값이죠. 껌값 솔직히. 그래서 거의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삼성페이에서 0.15%를 받는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21년도에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 했고 작년에 43조 그리고 올해는 이익이 확 떨어져서 올해는 지금 10조 영업이익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미국 모바일 결제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해서 2015년 8월 국내에 도입한 비접촉 간편결제 서비스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22여 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내 가입자는 19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해외는 근거리 무선 통신 이 NFC라고 하는 해외에서는 NFC 결제만 지원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MST 방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별도의 전용 결제 단말기가 없어도 NFC처럼 비접촉 결제가 가능하다. 삼성페이 유료화 추진은 지난달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결제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비자 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현재 애플페이를 서비스하는 현대카드는 애플에다가 결제 건당 0.15%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제 건당 0.15%. 보통 카드사들이 한 2에서 3%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네네. 어제도 사실 제가 이 머리를 깎고 웬만하면 이제 현금 결제를 좀 해드리거든요. 카드사가 2, 3%대 가는데 여기서 또 한 0.25%를 애플이나 삼성전자에다가 떼주려고 하는데 좀 아까운 거죠.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는 현재 국내에서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와 관련해서 현재 최종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삼성이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직원도 한 3주 전에 만났을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비용 줄이기 위해서.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비용 줄일 건 줄이고 또 돈 받을 거는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반도체 시황마저 이제 돌아서면 그러면 이제 뭐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엔데믹의 여행 수요가 이제 폭발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벌써 리오프닝 관련된 게 늑대 소년,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늑대고 온다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네,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리오프닝 주식은 양치기 소년 주식이 돼 있는데, 이제야 진짜 오는 거 아닌가. 항상 세 번째 진짜 늑대가 올 때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신문을 통해서 꼼꼼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진이나 나오는데 주말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그렇네요. 본격적인 엔데믹 전환과 함께 해외 여행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입출국 규제 완화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이 이어지면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한 모습이다. 향후 항공편 회복, 소비심리 반등, 황금 연휴 등이 맞물리면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업계는 관련 수요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여행 상품을 망라한 기획전은 물론 여행용품 판촉, 해외 관광객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여행 수요 공략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인데, 국토부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1388만 명을 넘었다? 3개월 만에 1388만 명이 국제선을 탔다고요? 이야. 작년 동기 대비 이게 12.7배 증가한 수치랍니다. 코로나 이전이 2019년과 비교해도 약 60%까지 회복했네요. 2019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60%밖에 안 되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왜 그동안에 리오프닝 주식이 양치기 소년이었는지도 알 수가 있죠. 작년 초에도 이 1분기에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도 12.7배니까 지금이 1300만 명이니까 작년에 100만 명 정도 나갔던 거잖아요. 야, 작년 1, 2, 3월 달은 중국은 코로나 방역이 심하긴 했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그런가요? 아무튼 작년 동기 대비 12배, 거의 13배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체 실적도 순풍이 불고 있는데요. 종합여행사 하나투어는 올해 1분기 해외 항공권, 국내 항공권 실적과 자회사 발매는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적 4,147억 원을 달성을 했다고 밝혔네요. 1분기에만 해외 항공권을 4,147억 원 했고요. 이것은 2019년 동기 대비 103.3% 회복한 수치라고 합니다. 2019년보다도 100% 넘었네요. 같은 기간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상위 6개사 거래액은 3조 1,73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76%나 증가했습니다. 유통과 매출 동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백화점 명품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고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첫 역성장이다. 해외여행으로 소비가 몰리면서 코로나 기간 이어진 명품 보복 소비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건 지난 우리 신문 읽다가 본 부분이 있다, 그죠? 우리가 보면 들어오는 소득은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오는 소득은 일정한데 소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월 내가 10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여행이라든지 코로나 때 못 다니니까 이 남는 돈을 사람들이 명품백을 산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
국내 골프장이 뭐 엄청 붐볐었잖아요. 그죠? 골프에 거의 완전 초보인데 골프복을 샀는데 한 300만 원어치 샀다. 뭐 이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고요. 그냥 소비 자체로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에서 이제는 여행을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행을 가다 보니까 똑같은 한정된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의 품목이 이제 좀 바뀌는 거죠.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유통과 움직임이 바쁜데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여행 관련 프로모션과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요. G마켓은 여행 상담 플랫폼을 개설을 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 스케줄, 규모 등에 맞춰서 최적화된 여행 계획을 제안을 하고요. 쓱닷컴은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서 신규 서비스 개발에 또 착수를 했네요. 홈쇼핑은 해외여행 상품 방송이 한창이다. 제가 방금 사실 머릿속으로 이번 주말에는 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쭉 파는지 한번 홈쇼핑을 쫙 한번 다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GS샵은 올해 1분기 해외여행 상품 방송을 39회 진행을 했고요. 올해 1, 2월 방송한 여행상품 상담 예약은 지난해 월 평균 대비 2배가 늘었네요. 롯데홈쇼핑 또한 올해부터 해외여행 상품을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6월 선보인 여행 전문 프로그램 트래블어는 월 평균 여행 예약 건수가 2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와 마일리지 제휴를 맺는 경우도 있는데 시몬스 침대는 리빙업계 최초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시몬스 침대 제품 구매 시에 결제 금액 기준 3,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할 수가 있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 가족 단위 고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는데 편의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애플페이 등 간편 결제 수단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CU, GS25, 이마트24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3년 만에 재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동네 앞에 올리브영을 주말에 한번 가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거의 70%가 매장 안에 있는 한 30명의 그 고객 중에 한 20명이 동남아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 같더라고요. 한화 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더 플라자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고궁 투어 패키지를 선보였고요.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56%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고요. 롯데관광개발은 3년 3개월 만에 크루즈 기항지 투어를 재개했다고 하고요. 기항지 투어는 국제 크루즈선의 인바운드 사업이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걸 인바운드, 나가는 걸 아웃바운드,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는 거요.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올해 총 25번의 기항지 투어를 통해서 운영 중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밑에 요 스페셜 리포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면세 업계도 리오프닝을 누릴까라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면서 면세업계는 방한 여객 여행 수요 공략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 개별 외국인 관광 집객은 물론 동남아, 일본 단체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요. 최대 고객인 중국 단체 관광까지 재개된다면 연내 본격적인 리오프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47만 99만 2048명이다.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2월이 날짜가 좀 짧지 않습니까? 그죠? 짧은데도 47만 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50만 명, 월 50만 명 하면 올해 600만 명 정도 들어오는 건데 2019년도가 1750만 명인가 1900만 명 정도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950만 명인가? 그러면 아직까지도 더 늘어나야 되죠.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었는데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수도 5배 이상 늘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면세점 외국인 이용객 수는 20만 9,653명이고요. 21만 명 정도 됐네요. 그러면 48만 명 중에 21만 명이 면세점을 이용했다. 그죠?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의 매출 감소 여파로 매출액은 34% 줄었지만 수익성은 개선됐다. 면세점하고 최근에 따이공하고 뭐가 있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따이공들이 약간 무슨 행사, 권력 행사가 아니라 그러면 뭐 우리 아니면 너네 팔 수 있어 하면서 약간 기싸움 같은 거를 작년 하반기에 하면서 따이공이 그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본국에다가 보낼 때 면세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많이는 거의 25%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설화수라든지 화장품 같은 걸 10만 원을 팔았으면 면세점이 그 따이공들한테 2만 5천 원 이렇게 수수료를 그렇게 리베이트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은 이 워크인이라고 하는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고객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많아졌을 때 이 따이공들한테 주는 2만 5천 원이 없어지고 10만 원이 고스란히 이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이 그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거기 때문에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면세점의 수익성은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계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4월은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연휴가 대거 몰려 있다. 우리는 4월 달에 연휴가 없는데 방금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는 4월 달에 연휴가 몰려 있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이 뭐 청명절이라고 했고 중국은 사실 제일 큰 명절이 춘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설날 그죠?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고 그리고 10월 달에 있는 국경절 그리고 5월 달이 노동절하고 이래 해서 또 5월 달도 좀 연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랑 좀 다른 점은 그 추석 중추지혜라고 하는 그 추석은 별로 안 쉬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10월 달에 국경절 연휴에 좀 많이 쉬는 그렇게 우리랑 약간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달 말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 위크 4월 29일부터 5월 7일 일본은 요때가 또 최대 연휴인가 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일본도 아마 5월 5일이 똑같이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골든 위크고요. 이때 일본 사람들 많이 들어오겠다 그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중국 노동절 연휴 나오네요 여기 4월 29일부터 5월 3일 등을 거치면서 면세점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단체 관광객 허용 국가로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계는 외국인 마케팅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고요. 롯데호텔군 HQ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롯데면세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 3개 계열사가 합심해서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고 롯데면세점은 오는 6월 대규모 한류 행사 패밀리 콘서트를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재개한다고 합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매장 내 쇼핑 도우미, 언어별 리플렛 등을 배치했고요. 외국인 관광객 인증 명소로 꼽히는 본점 10층 미디어 파사드를 새롭게 단장하고 패션 뷰티 브랜드 라인업도 강화했다. 신라면세점 또한 명동 상권을 중심으로 주요 제휴처에 리플렛을 배치하고 글로벌 결제망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도 힘을 보태는데요. 관세청과 면세점 협회는 오는 5월 한 달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을 개최한다고 하네요. 5월 달에 연휴가 많으니까 한국 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전국 15개 면세점이 모두 참여하는 쇼핑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온 오프라인 최대 20% 가격 할인에 더해서 적립금 형태의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내달부터 관광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도 폐지하고요. 국제항공편 증편 계획도 앞당겨 오는 9월까지 코로나 이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읽었죠. 국제항공편 증편 계획이 오는 9월까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90% 이게 주중 한 1100편이 그 운항을 했는데 아직까지 200편 정도라고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렇다면 90%면 거의 이제 1000편까지 인프라가 이제 다 깔리는 겁니다. 자,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2월부터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했으나 한국, 미국, 일본은 명단에서 아직 제외한 상태다. 객단가가 높은 요건은 따이공과 함께 면세점 최대 고객으로 평가를 받는데 업계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예, 요즘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도 방문을 했고 CCTV에서도 한국에 되게 우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제 나오느냐 부분인데 인프라가 항공편이 지금 안 깔려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하여튼 빠르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요,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양극재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극재 수출 탄력 1분기에 이제 2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정말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뭔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러면 2차전지를 투자할 때도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탑라인이라고 했잖아요. 탑라인? 손익계산서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매출이잖아요. 매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빼서,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관비 빼고, 그 다음에 영업 관련해서 이것저것 빼면서, 영업 비용, 영업 수익에서 영업 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잠깐만, 매출 총이익에는 매출원가랑 판관비가 아마 포함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매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손익계산서에 제일 위에 있다고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할 때 탑라인 증가가 중요하다. 뭐, 이 탑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손익계산서가 나왔을 때, 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면 좀 늦잖아요. 그죠? 주식은 항상 선행 내에서 움직이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 굉장히, 잘 발표가 됩니다. 10일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수출 품목 그리고 수출 지역 우리나라 수원 아니면 저기 포항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또 나가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소재지가 저 회사는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에서 어느 정도의 그 품목이 수출됐는지만 보더라도 꼭 재무제표 나오기 전에 실제로 이 매출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된 리튬 이온 배터리용 양극활 물질 HS 코드가 2841.9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39억 2110만 달러, 약 5조 17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115% 증가했다. 공급량은 같은 기간 31.6% 늘어난 76,704톤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되게 중요하죠. 115% 증가했는데 양은 31.6%? 그러면 가격이 올랐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급량보다 금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은 양극재 수출 가격이 지난해 1분기에 킬로그램당 31.3달러에서 올해는 51.9달러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과 함께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실 거고, 그죠? 배터리 제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한국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해외 기업의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양극재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LG화학의 양극재, 예, 까만색의 무슨 탄소 가루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별로는 에코프로 BM과 LG화학이 위치한 충북 청주가 전체 수출 물량에서 31.5%를 차지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LNF가 위치한 대구는 27.2%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 경북 포항이 25.8% 비중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극재 수출은 늘었지만 양극재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는 수입 의존도가 높았는데요. 지난 1분기 전구체 수입액이 11억 5,934만 달러, 약 64,657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96.5%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양극재 회사 다수가 전구체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GB70 어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IRA 법안 때문에 GB70이 이번에 미국의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여기 양극재 이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이 물질의 중국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빠졌다라고. 50% 이상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물질의 소재의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국내 양극재 회사 다수가 전구체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 수급과 왜 중국에 많으냐면 이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돼서 그렇거든요. 이 정제련 과정에서 채산성, 환경 규제 등으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내 합작사 설립 등으로 전구체와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급을 다변화하는 업스트림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고 계시다면 언제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요 가격입니다. 가격. Q 증가는 자동차가 전기차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침투율이 어떻게 되고 연 30%씩 증가하고 Q 증가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기정사실화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P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투자하다가 다 태양광 그리고 옛날에 LED 이런 거 투자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이 P가 이제 급락할 때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50불 갔다가 2007년도에 한 110불 하다가 2010년, 11년도에 이제 한 60불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60불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60불 곱하기 Q가 왕창 늘어났었으니까. 그런데 60불이 16불, 12불, 8불 이렇게 떨어지면서 OCI의 군산 공장을 아예 가동을 안 하는 상태까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OCI가 고점 대비 주가가 9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톤당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을 계속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 1분기에 31.3에서 올해는 51.9로 높아졌는데 이 가격이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수출 동량 발표할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는 현대차가 개발한 의료용 착용 로봇, 보행 재활 치료 돕는다 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이런 것도 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도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향후 성장 동력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해서 이동약자의 신체 한계 극복과 이동성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차가 이렇게 좀 읽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19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최두하 현대차 경영전략 사업 부장 전무와 현동진 현대차 로보틱스 랩장 상무 그리고 이재환 아산병원 진료 부원장 이런 등등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보행 재활 로봇 치료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착용 로봇 기증식을 개최했고요. 지난달 현대차는 아산병원하고 안실령과 보행장애 환자 대상 보행 재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현대차 의료용 착용 로봇을 활용해서 향후 2년간 하반신 마비 환자의 재활 치료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에는 국립재활원과도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현대차가 이번 행사에서 총 2대의 의료용 착용 로봇을 기증을 했고요. 두 병원과의 협력에 투입할 착용 로봇은 현대차 로보틱스 랩이 자체 개발한 엑스벌 맥스라고 합니다. 보행이 어려운 이동약자의 하지 근육 재건과 관절 운동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얼마 전에 트랜스포머였나요? 범벌비였나? 그 로봇을 공개했었잖아요, 그죠? 현대차와 테슬라 그런 회사들이 로봇을 이제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ASML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